요양병원에서 쫓겨난 73 노파.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자신이 평생 무시했던 며느리의 반지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자기 아들 치료비 전부가 든 봉투를 노파 손에 쥐어줍니다. 이 봉투 하나로 모든 게 뒤집힙니다. 끝까지 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저는 강명화입니다. 올해 73.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며 작은 약국에서 시작해 40년 만에 요양병원까지 일군 여자.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쉬어본 적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들었습니다. 손님 앞에서는 웃었지만 뒤돌아서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 재호는 그런 제 등 뒤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숙제를 하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재호는 늘 제게 차갑게 굴었습니다. 20살이 넘도록 엄마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모든 걸 물려주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28살 되던 해 재호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이선주.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학벌도 집안도 특별한 것 하나 없는 여자였습니다. 첫날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에게는 더 나은 여자가 필요했습니다. 병원을 함께 키워갈 능력 있는 며느리가 필요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축의금 봉투에 메모 하나를 넣었습니다.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 테스트는 지금부터다. 선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쌓아올린 재산을 지킬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신혼 첫날부터 시험은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시어머니 아침 식사 준비, 병원 청소, 환자 보호자 응대. 선주는 회사를 그만두고 병원 일을 거들었습니다. 월급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일 거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선주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볼에 살이 빠지고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제가 겪은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주가 임신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 낳고 일주일 뒤에는 병원 나와 환자들이 기다려. 선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재호가 처음으로 제게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대체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병약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선주는 산후조리도 못하고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약한 집안 출신이야. 아이도 제대로 못 낳네. 결정타는 그로부터 2년 뒤 벌어졌습니다. 선주가 재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어머님께 도움을 청해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폭발했습니다. 내 돈 노리고 시집 왔구나. 선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재호를 불러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저 여자랑 아이 데리고 나가 아니면 병원 상속 포기해. 재호는 떠났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게 협박인 줄 알았습니다. 며칠 있으면 굴복하고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재호 없이도 병원은 잘 돌아갔으니까요.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재호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얼굴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혼했어요. 선주랑 아이는 보내줬어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그래, 잘했어. 이제 집으로 와. 재호는 그날부터 다시 병원 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재호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말수도 적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 뒤 재호가 재혼했습니다. 병원 간호사였던 이선주라는 여자였습니다. 전처와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이상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새 며느리는 똑똑했습니다. 저를 잘 모셨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70번째 생일 재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병원은 제가 맡을게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드디어 제 아들이 저를 인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새 며느리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내일부터 병실 청소는 직접 하세요. 이제 더 이상 원장님이 아니시잖아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속았다는 걸, 재호와 새 며느리가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다는 걸. 한 달 뒤 이른 새벽, 저는 병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40년 인생이 캐리어 하나에 담겼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친척도 없었습니다. 평생 일만 했으니까요. 그때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쫓아냈던 첫 번째 며느리, 이선주. 그녀라면 혹시 저를 받아줄까요? 아니, 받아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5년 전 탐정에게 받았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지하 단칸방. 그곳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주소를 따라 골목을 헤매다 그곳을 찾았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깨진 형광등,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가 평생 일군 병원의 화장실보다 못한 곳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선주가 문을 열자마자 저를 내쫓을 게 분명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여자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받을 자격 따위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제 손자.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선주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빠져 있었고 얼굴은 해골처럼 앙상했습니다. 손등에는 시퍼런 멍이 가득했습니다. 37살 여자가 아니라 50대 노파 같았습니다. 선주는 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경악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5년 만에 본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왔어요? 선주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었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면 안 되겠니? 제 목소리는 벌레 소리만큼 작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누군가에게 애원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주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선주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평도 안 되는 방이었습니다. 천장에서는 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부엌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구석에 낡은 가스레인지 하나, 설거지통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침대 위에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제 손자 민준이었습니다. 8살. 얼굴이 누렇게 떴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기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 옆에는 약봉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감기예요. 선주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3달째 낫질 않네요. 병원 갈 돈이 없어서요.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병원의 원장이었던 저. 손자가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못 받고 있었습니다. 선주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계란 3개와 김치 반 포기가 전부였습니다. 저녁은 거르셔야 할 것 같아요. 아이 먹일 것밖에 없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선주는 아이 옆에 누웠습니다. 저는 방 한 구석 낡은 요 위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선주가 아이 이마를 만지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내일 엄마가 일당 받으면 약 사줄게.
새벽 2시 저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몰래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주였습니다. 휴대폰 불빛을 켜놓고 뭔가를 세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약봉지였습니다. 선주는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울음을 참으려 입을 손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또 밀렸어. 이번 달엔 어떻게 내지? 작은 수첩에 빼곡히 적힌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전부 빚이었습니다. 아이 치료비, 생활비, 월세.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수첩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몰래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선주의 일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낮에는 식당 주방 보조,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 2가지 일을 병행했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은 4시간. 하루 수입은 7만 원 정도. 한 달이면 210만 원. 거기서 월세 60만 원, 아이 병원비 80만 원을 빼면 남는 건 70만 원. 그것으로 2명이 한 달을 버텼습니다. 수첩 뒷장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 천식 약값 3만 5천 원, 영양제 18,000원, 학교 준비물 12,000원. 1,000원 단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번 주 저녁 반찬 계획. 계란, 김치, 콩나물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선주가 지난 5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그 여자의 인생을 어떻게 망쳐놓았는지, 하루하루 1,000원을 아끼며 아이와 겨우 버텨온 세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주는 계속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평생 모든 게 제 탓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몰아세웠던 제가 정작 제 잘못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몰래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선주였습니다.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추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가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놓고 멈춰 섰습니다.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선주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갈색으로 바래고 구겨진 수없이 접었다 펼쳤다 한 흔적이 역력한 봉투였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선주가 그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봉투는 묵직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선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감싸 쥐며 봉투를 꼭 쥐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구겨지고 해진 지폐들이었습니다. 대충 세어보니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걸 나한테 주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갈 데 없잖아요. 저는 다시 벌면 돼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갈 데 없는 건 선주였습니다. 지하 곰팡이 방에서 아픈 아이와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이 선주였습니다. 이건 민준이 치료비 모은 거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본 수첩이 떠올랐습니다. 1,000원, 2,000원씩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선주가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서서 한 달 동안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도 괜찮아요. 민준이는 제가 책임질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 여자는 제가 인생을 망쳐놓았는데, 자신을 학대했는데, 아들과 갈라놓았는데 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왜 이래? 제 목소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줬다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선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워했어요. 정말 많이 미워했어요. 선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호 오빠와 헤어진 날 아이 안고 거리에 나앉았을 때, 병원비 없어서 약국에서 울었을 때,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왜 저를 이렇게까지 괴롭혔냐고, 제가 뭘 잘못했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선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어느 날 물었어요. 할머니는 왜 안 보러 오냐고. 친구들은 다 할머니가 있는데 자기만 없다고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아무리 어머니를 미워해도 민준이한테 어머니는 할머니라는 걸. 선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도 혼자시잖아요. 저처럼 갈 곳 없이 떠도시잖아요. 미워도 어머니는 아이 할머니니까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저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오만함이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봉투를 꼭 쥐고 흐느꼈습니다. 내가 사람도 아니었구나. 선주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 손길이 화영대의 불보다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5년 전 쫓아냈던 며느리 앞에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무릎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선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새벽 6시 지하 골목 계단 앞에서 노인과 젊은 여자가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쪽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구겨진 메모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원망 많이 했어요. 그래도 아이한테 할머니는 필요해요. 저는 그 쪽지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제 인생에서 쫓겨난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진짜 가족이 뭔지 배워야 한다고. 저는 선주에게 말했습니다. 나 좀 도와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해요, 어머니. 그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싸우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은행에 갔습니다. 제 명의로 된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 내역을 뽑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4억이 넘던 제 예금이 3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출금된 겁니까?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3달 전부터 조금씩 빠져나갔네요. 전부 명의자 본인이 출금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재호가 제 도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병원 지분을 넘기면서 믿고 맡긴 도장이었습니다. 다음은 등기부등본을 떼러갔습니다. 병원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병원 건물이 이미 담보대출로 잡혀 있었습니다. 5억. 재호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나흘 만에 답이 나왔습니다. 재호와 새 며느리가 강남에 고급 아파트를 샀습니다. 3억짜리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외제차까지 샀습니다. 전부 제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탐정이 건넨 사진들을 보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재호 부부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에서 나오는 새 며느리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제가 병실 구석에서 쫓겨나는 동안 그들은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70대 노 변호사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펼쳐놓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산이 있습니다. 재산 이전 과정에서 명백한 사기와 횡령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속은 것이니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금융거래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호가 더 이상 제 명의로 돈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 다음 병원 지분 이전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틀 뒤 재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짓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죽은 줄 알았니? 재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무슨 엄마, 오해예요. 병원 운영하려고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지 마라. 제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네가 강남에 아파트 산 거 다 알아. 외제차 산 것도 알고. 내 돈 4억이 어디로 갔는지도 다 확인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보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호 부부가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재호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새 며느리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판사 앞에서 주장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자발적으로 넘기신 겁니다. 노안으로 판단력이 흐려져서 요양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병원 기록도 없고 의사 진단서도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원고의 재산을 체계적으로 빼돌린 정황이 명백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 부등본이 제출되었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명의로 5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새 며느리가 대신 말했습니다. 병원 운영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님도 아셨을 겁니다. 어머님이 아셨다는 증거는요?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새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때 제가 키운 아들이, 며느리가 제 앞에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2달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선주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아침 손자 민준이에게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제대로 된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천식이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자 아이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병원 지분 이전은 무효, 대출금은 재호가 변제, 횡령한 재산은 전액 반환. 재호와 새 며느리는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40년간 일군 병원이 다시 제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40년 만에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호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새 며느리는 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친아들을 이렇게 내쫓아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나를 버렸잖니. 재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연민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다만 허무했습니다. 이게 제가 평생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병원을 정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횡령된 돈을 추적하고 엉망이 된 장부를 바로잡았습니다. 재호가 운영하는 동안 병원은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환자는 줄었고 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선주와 민준이를 위해 강북에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30평짜리였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남향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민준이가 처음으로 저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그 작은 품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주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꿈만 같아요. 제가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건가요? 저는 선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편히 쉬렴.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준이의 천식은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선주도 살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따뜻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주가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선주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급성 골수 질환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즉시 이식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식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적합한 기증자가 있어야 합니다. 형제나 부모가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선주의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오빠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맞지 않았습니다. 재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선주를 살려야 해. 검사 좀 받아라. 하지만 재호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전 며느리한테 왜 제가 그래야 하는데요? 민준이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너무 어렸습니다. 기증자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선주의 병실 앞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제 막 가족이 되었는데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28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누나를 도와드리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주를 도와주던 사람이라니. 정우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3년 전 선주를 처음 만났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할 때였습니다. 정우는 그때 노숙자였습니다. 빚을 지고 집도 없이 떠돌던 25살 청년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편의점 앞에서 쓰러졌을 때 선주가 그를 도왔습니다. 누나가 저를 살렸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끼니를 챙겨주시고 일자리를 구해주셨어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누나 덕분입니다. 그래서 몰래 배달 일하면서 누나 도와드렸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선주가 혼자 버틴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며 그 온기로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검사 받았습니다. 제가 맞아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게요. 누나가 제 인생 살려줬으니까요. 이제 제가 누나를 살릴 차례예요.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정우의 이야기를 더 들었습니다. 그는 지금 작은 배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선주가 도와준 돈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매달 수익의 일부를 선주 몰래 민준이 통장에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수술실 밖 복도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살았어요. 아이가 울며 웃었습니다. 저도 울며 웃었습니다. 정우는 회복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정우가 약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가족 아닙니까? 그 말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혈육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제 곁을 지켜준 건 남이었습니다. 선주는 한 달 뒤 퇴원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첫날 집에 돌아온 선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살아있네요. 제가 정말 살아있어요. 저는 선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사람을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40년간 운영했던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놓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더 중요한 게 생겼습니다. 진짜 지켜야 할 것들이 보였습니다. 병원은 좋은 조건으로 매각되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요양시설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따뜻한 손 재단이었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 선주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재단 첫 사업은 간병인 처우 개선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요양병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간병인들의 급여를 올려주고 휴게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명절 보너스도 챙겨 주었습니다. 제가 병원을 운영하며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간병인이 저를 보며 울었습니다. 원장님, 저희를 사람 취급해 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집 거실에는 특별한 액자가 걸렸습니다. 선주가 저에게 건넸던 그 봉투였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와 5,000원짜리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유리액자에 넣어 거실 한가운데 걸었습니다.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 최고 재산이에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봉투가 제 인생을 바꿨다는 걸, 돈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저를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걸. 1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건강해졌습니다. 학교에서 상도 받아왔습니다. 선주는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정우는 배달업체를 키워 직원 10명을 고용했습니다. 모두 노숙자 출신이었습니다. 재호는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먼저 치유받아야 했습니다. 어느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선주, 민준이, 정우 그리고 저. 4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행복하단다. 선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후회되세요? 병원 정리한 것.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아. 정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통장 숫자만 봤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지. 근데 아니더라.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야. 곁에 남아주는 사람이 있는 게 진짜 부자야. 그날 밤 저는 거실 액자 앞에 섰습니다. 봉투 안쪽지가 보였습니다. 원망 많이 했어요. 그래도 아이한테 할머니는 필요해요. 저는 그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선주야, 고맙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뒤에서 선주가 다가왔습니다.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73세 그걸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었습니다. 아직 사랑할 시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강명화 할머니는 73세 깨달았습니다. 40년간 쌓아올린 재산보다 구겨진 봉투 하나가 더 값진 것이라는 걸. 자신이 버린 며느리가 진짜 가족이었다는 걸. 혈육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착취하고 학대했던 사람들. 반대로 남이었지만 기꺼이 목숨을 내어준 사람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곁에 진짜 가족은 누구입니까? 통장에 억 단위 숫자가 쌓여도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건 가난입니다. 손에 쥔 게 1,000원뿐이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면 그게 부자입니다. 강명화 할머니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이 진실을 알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73세 할머니도 변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변할 수 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알려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 꼭 안아주세요. 늦기 전에.